이제 그 다음이 이제 challenge response라고 하는 이제 인증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제 인증 요청을 하는 클레이먼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여줌으로써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시크릿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검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아라비안 나이트인가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오픈 세서미 그러면은 이제 뭐 동굴문이 탁 열렸죠. 그거는 이제 패스워드를 자기가 그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동굴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됐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엿들었죠. 아, 오픈 세서미 하면 되는구나 엿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자기가 가서 되풀이하죠. 리플레이 어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동굴은 음성 인식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똑같으면 열어준 거죠. 옛날에는 참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제 챌린지 리스폰스는 자기가 시크릿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내주지 않는 거죠. 시크릿 패스워드를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노출하지 않는 거죠. 제시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 비밀번호, 시크릿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챌린지 리스폰스 방법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영지식, 제로 널리지 하는 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는데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보죠. 네, 챌린지 리스폰스라고 하는 인증 방법은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 시크릿, 비밀, 패스워드, 키 같은 거죠. 키나 패스워드, 비밀, 시크릿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검증하는 사람한테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자기가 비밀을 알고 있다, 시크릿, 패스워드, 키를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보내지 않으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챌린지 리스판스라고 할 때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챌린지를 보통 우리가 도전 뭐 하나 던져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검증자가 뭘 하나 던져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보통 가만히 있다가 리스판스 하진 않죠. 뭘 하나 던져줘야 거기에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던져주는 거, 챌린지. 이게 어떤 밸류가 되는데, 챌린지는 어떤 밸류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밸류 또는 뭐 랜덤 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밸류 또는 랜덤 밸류를 검증하는 쪽에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레이먼트, 인증 요청하는 쪽에서 그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그 챌린지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시크릿, 키나 뭐 패스워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어떤 함수에다가 돌려가지고 그 함수 값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검증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이 타임 베리어블, 타임 베링,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값이나 랜덤 값을 자기가 챌린지로 던졌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죠. 자기가 만들어서 던졌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키도 양쪽이 알고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쪽에서도 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쪽에서도 자기가 던진 챌린지와 키를 넣어서 동일한 함수에서 계산을 해서 값을 하나 계산해 보고, 클레이먼트, 인증 요청하는 쪽은 이제 얘가 던진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키를 넣어서 어떤 함수에 돌려서 함수값을 넣어주죠. 그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쪽에서 자기가 만든 함수값과 얘가 던져준 함수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 노출이 되는 건 그 함수값입니다. 근데 함수값만 노출됐지 그 안에 키가 들어가서 계산이 됐는데 그 키가 뭔지는 모릅니다. 키가 들어간 이제 함수값이니까 그
함수가 뭔지를 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메트리 키 사이퍼라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대칭 키를 이용을 해서 챌린지 리스폰스 인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넌스 챌린지인데요. 이제 챌린지는 이제 던져주는 거죠. 검증하는 쪽에서. 넌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랜덤 밸류나 아니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 이런 걸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간이죠. 시간 값,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시간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요청을 하는 앨리스가 검증을 하는 밥한테 이제 서로 양쪽이 KAB라고 하는 게 이제 자물쇠가 보이죠. 자물쇠의 열쇠 구멍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앨리스와 밥, 즉 A와 B 사이에 쉐어된, 공유된 시크릿 키입니다. 비밀 키입니다. 둘 사이에만 공유된. 그 얘기는 앨리스도 키를 가지고 있고 밥도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뭐 통신망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원격 로그인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앨리스는 나 앨리스야 아이디를 제시하죠. 그럼 밥이 그래? 그럼 네가 앨리스임을 증명해봐. 그리고 이 넌스라고 하는 랜덤 값을 던집니다. 그래서 RB는 B가 만든 랜덤 밸류입니다. 그럼 앨리스가 그래? 그러면 그 랜덤 밸류를 우리 둘 사이만 알고 있는 쉐어드 시크릿으로 내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지. 그래서 암호화를 한 겁니다. 이거 자물쇠를 딱 채워가지고 보낸 거죠. 그럼 밥이 자기 둘 사이에 키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딱 열어보면 자기가 던졌던 랜덤 밸류가 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있네요.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자물쇠, 이걸 받은 사람이 이 자물쇠를 채웠다는 얘기고, 이 자물쇠를 채웠을 때 쓴 키는 시메트릭 대칭 키죠. 얘하고 공유해온. 그러니까 이 키는 잘 관리가 됐다면 둘만 아는 키라는 거고, 밥은 상대방이 앨리스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 키를 이용해서 앨리스가 인증 요청을 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에 넌스가 이제 랜덤 넘버가 아닌 타임 값인데, 시간이에요. 양쪽에 클락이 있다고 치면, 동기화된 클락이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러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때 시간을 타임 스탬프를, 예를 들어 뭐 초 단위는 바뀌지만 뭐 분 단위, 아니면 초 단위를 뭐 이렇게 몇 등분 해가지고 15초 단위로 동일한 걸로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 통신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메시지를 보낼 때 시간과 자기가 앨리스라는 거를 넣어서 이미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있는 쉐어드 시크릿, 시메트리 키입니다. 역시 그걸로 암호화해서 보내죠. 그럼 밥은 둘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키로 열어봤더니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군. 시간을 보니까 지금 현재네. 그렇죠. 현재에 만든 거죠. 과거에 있던 걸 누가 재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레이 공격을 막기 위한 거죠. 여기서 이 랜덤 값도. 그 알리바바 40인의 조작에서 아까 썼던 패스워드를 몰래 엿들었다가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랜덤 값에 의해서 현재, 지금 시도하는 이제 인증이죠. 시간도 그렇고 랜덤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이제 쌍방인데요. 이런 경우는 앨리스가 인증 요청을 하고 밥이 검증을 하니까, 검증을 통과하면 밥 입장에서 앨리스만 검증이 된 건데, 앨리스 입장에서 정말 저 밥이 그 밥이 맞나? 딴 놈이 밥인 척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양방, 쌍방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나 앨리스야. 그럼 밥이 그래, 그럼 네가 앨리스라는 거 증명해봐. 그리고 랜덤 넘버 던졌죠. 그럼 앨리스는 우리 둘 사이에 공유된 대칭키로 암호화를 한다. 그리고 보내는데, 왜 나만 인증받아야 돼? 너도 밥임을 증명해. 그래서 앨리스도 랜덤 넘버 A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보내줬던 랜덤 넘버 B를 넣어서 채워 보내죠. 그러면 밥이 이걸 열어보면 좀 전에 자기가 보냈던 랜덤 넘버 B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인증 요청은
현재 거라는 걸 알죠. 과거에 된 게 재사용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또 하나 열어봤더니 앨리스가 자기한테도 증명하라고 그러네요. 랜덤 넘버 A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밥도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열어가지고 증명을 하는 방법은 순서를 딱 바꿔가지고 다시 암호화를 합니다. RB, RA로.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동일한 키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열어서 딱 봤더니 자식 순서를 바꿔놨군. 그 얘기는 얘가 키를 가지고 있고 이걸 열어서 순서를 바꾸고 다시 암호화를 했군 이라고 앨리스는 확신할 수 있고, 그로써 앨리스는 상대방이 진짜 밥이라는 걸 인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인크립션, 디크립션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데 해시의 인풋에다 키를 같이 넣어서 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봤던 이제 요 시나리오를 그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시크릿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지를 않고 해시 함수 안에다가 현재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시간과 공유하고 있는 키를 넣어서 해시를 하고 해시 밸류를 보냅니다. 그럼 밥은 앨리스가 현재 시간 t에 보낸 거구나. 그러면 이제 밥 입장에서도 해시 함수는 이제 알려져 있는 거니까 밥 입장에서도 밥도 이 키를 가지고 있죠. 앨리스도 키를 가지고 있고 t를 알려줬으니까 밥 입장에서는 얘가 알려준 t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넣어서 해시 값을 만들어 보고, 앨리스가 보낸 이 해시 값과 자기가 만든 해시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이거 앨리스가 해시한 게 틀림없네. 왜냐면 키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해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인증을 하는 거죠. 서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앨리스만 인증이 된 거죠. 바보의 인증은 여기 아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키, 에이시메트릭 키로 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이제 단방향 인증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자물쇠를 보면 키에 열쇠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키홀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비대칭 키다, 공개 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나 앨리스야 그러니까 밥이 네가 앨리스임을 증명해봐. 그리고서는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네가 진짜 앨리스라면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이거 풀 수 있겠지? 밥은 이제 앨리스의 공개 키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밥은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네가 진짜 앨리스라면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럼 이것쯤이야 충분히 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밥은 이제 랜덤 넘버 B를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자식 그러면서 프라이빗 키로 탁 열어보죠. 열어서 이 안을 보고 봐라, 네가 보낸 랜덤 B 내 꺼내서 보여줄게. 딱 보니까 밥이 암호 풀었군. 그 얘기는 이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앨리스가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챌린지 리스판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챌린지가 되는 거죠. 이게 리스판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디렉셔널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서로를 쌍방한테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야, 밥, 네가 밥이 맞다면 이것 좀 풀겠지? 그리고 밥의 퍼블릭 키로 밥한테 보냅니다. 대신 그 안에는 앨리스는 랜덤 넘버 만들어서 보내죠. 그럼 밥의 프라이빗 키로 이걸 열어버리죠.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했으니까 열고서 딱 보고서 나만 인증하면 너도 인증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도 랜덤 넘버 B를 하나 만들어서 둘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앨리스한테 보낸 거니까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야, 네가 앨리스 맞으면 이거 정도는 풀 수 있겠지? 라고. 그래, 앨리스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이걸 열어서 봐, 네가 보낸 랜덤 넘버 이거 맞지? 그러면 밥이. 그래서 요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보냈던 랜덤 넘버가 얘가 이걸 풀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 봤을 때 앨리스는 자기가 보냈던 array가 동일한 랜덤 넘버가 되돌아온 걸 보고 상대방이 밥임을 인증을 하는 거고, 밥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보냈는데 앨리스가 자기가 만들어서 보낸 RB를 보여주는 걸 봐서 이걸 풀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앨리스임을 증명이 되는 거죠. 양방향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방법이지요. 여기서도 이제 챌린지가 RB가 되는 거죠. 밥이 단방향입니다. 앨리스가 밥한테 이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럼 밥이 네가 앨리스임을 증명해봐. 그리고 랜덤 넘버를 딱 줬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자식 그러면서 서명을 딱 합니다. 시그니처. 이거 서명은 뭐 어떤 서명 알고리즘인지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밥이 보냈던 랜덤 넘버에다가 그리고 밥한테 받는 사람이 밥이다라고 해서 앨리스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앨리스의 서명은 뭐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밥이 이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이걸 검증을 해보고, 이제 자기가 보냈던 랜덤 넘버가 그대로 나오니까 앨리스가 맞네. 이제 서명을 검증한 거죠. 그래서 단방향으로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명을 이용해서 쌍방향, 양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가 이제 밥이 챌린지 RB를 던졌고, 앨리스는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자기 자신 앨리스의 챌린지도 던집니다. array는 앨리스가 던지는 챌린지죠. 그러니까 이제 밥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전자서명은 이제 검증을 해서 상대방이 앨리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하고, 대신에 앨리스도 밥한테 챌린지를 던졌으니까 밥도 이 챌린지 RA에 대해서 밥도 서명을 해서 앨리스한테 보냅니다. 그럼 앨리스는 이걸 받아서 밥의 서명을 검증하죠. 밥의 퍼블릭 키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이용해서 양방향 인증을 하는 겁니다. 챌린지 리스폰스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널리지라고 보통 우리가 영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제로 널리지는 뭐 지식이 없는 거죠. 제로 널리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챌린지 리스폰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클레이먼트,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시크릿의 confidentiality, 그죠? 시크릿이라는 거는 이제 키, 비밀번호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의 이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를 해치는 방향, 인데인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것도 이제 힌트도 안 주는 거죠. 아무것도 폭로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는 거죠. 즉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증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크릿을 상대방한테 전혀 어떤 힌트나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시크릿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클레이먼트, 인증 요청자가 그 검증자한테 증명을 합니다. 시크릿을 알고는 있지만 안 알려줌. 그렇지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알려줌. 알려주지는 않고 시크릿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인증 방법이 설계가 되면 시크릿을 상대방이 유추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시크릿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크릿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증 방법을 우리가 제로 널리지 인증이라고 하고요. 뭐 교재에는 이제 몇 가지 프로토콜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동굴을 가지고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입구고, 여기 가서 이제 동굴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쪽은 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요 그림이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일 텐데요. 여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베리파이어, 검증하는 사람이고, 여기 들어간 사람이 이제 클레이먼트, 인증 요청자입니다. 그 인증 요청자가
키를 알고는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죠. 내가 키는 알고 있지만 너한테 안 알려줘.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사람이 그래 그럼 키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리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너 이쪽이든지 어느 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나와봐 그러죠. 그럼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일로 가죠. 문이 있습니다. 이거 열고 나가야 되는데 얘가 키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열고 나와서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키를 아니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타난 거죠. 그럼 반대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타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검증자는 이 클레이먼트 인증 요청자가 키를 절대로 안 알려주고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옴으로써 검증한 사람은 저 녀석이 키를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되고 얘는 자기가 키를 알고 있다라는 걸 키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인증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로 널리지의 직관적인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체 정보나 어떤 행동 특징들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오메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이오메트릭스는 이제 사람에 내재된 거죠. 사람의 몸에 내재된 거라서 이거를 누가 훔쳐가거나 뭐 공유하거나 뭐 추측해서 뭐 가져가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SF 영화에서 많이 본 거, 제일 대표적인 거로 이제 지문, 그렇죠.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맥 인식, 홍채 인식, 망막 인식, 뭐 저기 뭐 혈관 인식 이런 것도 뭐 있고,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패턴들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정보면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제 걸음걸이 행동, 걸음걸이 제스처 모양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래전 얘기지만 영국에서의 사례가 범죄자가 CCTV에 여러 번 잡혔는데 항상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이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경찰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영국의 어느 대학 팀에서 그 인간의 그 걸음걸이 제스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CCTV에 잡힌 범죄 현장에서의 그 범인의 걸음걸이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내 중심가에서 찍힌 CCTV 영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계속 분석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찍힌 그 걸음걸이 패턴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가 딱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범인이 마스크 뭐 이런 거 안 쓰고 다니다가 얼굴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잡았다라는 게 있고, 뭐 성형수술, 얼굴 인식 같은 것도 뭐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성형수술하더라도 보통 얼굴, 코, 눈 이런 것만 하지 귀는 잘 안 하니까 이제 귀 모양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더라도 잡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메트릭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그 바이오메트릭에 해당하는 뭐 지문, 뭐 정맥, 홍채, 망막 등등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처링 디바이스라고 미리 이런 정보를 캡처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되겠고, 그것도 처리해주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만 미리 캡처해서 처리해서 저장하는 이런 장비들이 미리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해당되는 특징들, 각각 사람마다 고유한 그런 특징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이제 인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개인정보 계속 써야 돼요. 그 사람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어디서 살고 있고 어디서 뭐 먹고. 이게 빅데이터로 쓰이면 엄청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코로나나 이제 독감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채취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백신을 맞고 안 맞았는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알려지고 그 사람의 혈액이 채취가 돼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검사하는데 그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다 검사해서 DNA 정보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죠. 그게 어느 기관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정부에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감시 통제 사회가 되는 거고, 이 감시 통제의 권력을 쥐인 정부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의 독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삐딱해지면 그 사회는 엄청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저 세력들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제 응용 사례를 보면 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설비에 접근할 때 어떤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뭐 포스에서의 트랜잭션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포스라는 게 이제 그 물건이 부탁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런 거죠. 인플로이 타임키핑인데 이게 뭐 회사에 가서 얼마 동안 회사에 있다가 근무를 했느냐 그 근무. 그래서 뭐 SF 영화에 보면 줄 서서 쫙 들어갈 때 눈 가지고 홍채 인식을 쫙쫙 해가지고 출근, 퇴근 이런 것도 하고 슈퍼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 잔뜩 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홍채 인식이 돼서 그 사람 정보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들고 나오는 물건들 찍어가지고 포스로 다 결제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 또는 이제 사람의 몸에다가 뭐 칩을 이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사실 이식은 또 이식을 했다는 얘기는 꺼내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제 Law Enforc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증거.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DNA나 지문 같은 걸 가지고 수사를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과학 수사를 하는 포렌식 어널리시스 같은 데서 이런 바이오메트릭 정보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 쪽에서 이머그란트 컨트롤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권을 들고 사용을 하지만 이제 여권도 사용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우리 지문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하죠. 무인 그 출입국 시스템에서 지문도 찍고 나중에는 뭐 사진도 찍어서 얼굴이나 홍채 인식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 감시할 때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바이오메트릭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별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거는 아니죠. 자기가 하나의 개체로서 구별되어서 감시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를 통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위조 변조가 어렵고 관리하기 쉬운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통제하는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려고 들을 거고, 개개인들은 이제 자기가 감시되고 있다라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편함 또는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어떤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회가 기본적으로 감시 통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안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14장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